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일부에서 김경진 전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금 전까지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필성 변호사 바로 국회에서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다녀오셨어요.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갈 때는 엄청 치열하고 이렇게 막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적어도 참고인 신문에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부딪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지나가시는 부드럽게요. 네. 김필성 변호사가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도 이렇게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개 얘기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네. 증인이 없이 참고인만 이렇게 된 상황, 소환된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증인, 참고인 잘 아는데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뭡니까? 이제 그 근거법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김호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김호수와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김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개인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증언이고요. 네. 참고인은 전문가를 일종 부른다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초안을 많은 보고서를 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김필성 변호사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을 물어보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부른 이유를 오늘 좀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일단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교수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무슨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거 극서. 예, 뭐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뭐 이제 이런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부르신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그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기획하는 것부터 제가 좀 실무를 이제 관여한 적이 있어서 네. 뭐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 이제 주로 저는 그런 쪽 얘기들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뭐 수사 기소 분리란 무엇인가, 그것이 좀 얼마나 진행됐다고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죠. 알겠습니다. 몇 시에 지금 국회 청문회 가서 지금 몇 시에 나온 거죠? 2시간 정도 했습니다. 3시까지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네. 3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 한 40분 이 정도에 오늘 청문회 일정 그 청문회 과정을 거의 지켜보셨죠? 예, 그렇죠. 자, 김필성 변호사 전에 네. 어떤 일이 좀 쟁점이 됐습니까? 뭐 이제 김호수 저 앞에 이제 그 증인이 없었으니까요. 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주로 됐었고요. 네. 이제 뭐 잘 알려진 뭐 예를 들면 아들 문제, 아들의 이제 취업 문제,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정관 이후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수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이제 조국 수사에 관련해서 무슨 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니 어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정관 예우가 있었던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거에 전관 예우가 있는지 여부에 이 정관 예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임 그 수사 보고를 받다가 변호사가 됐다 이 부분 말하시는 거죠? 그에 저게 좀 약간 분리되는 문제인데요. 네. 애초에 정관 예우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분이 그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에 약 월 1,900에서 2,900 정도의 그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 이게 정관 예우 아니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논제가 됐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게 사실 황교안 대표 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월 1억씩 받았는데 네. 사실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 보기엔 좀 어렵고요. 뭐 그런 분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계돼서 무슨 부정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임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라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는 뭐 살인자가 됐던 누가 됐던 누구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변호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 정도는 듭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네. 출석하면 돈 줍니까? 뭐 여비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요? 예, 받았습니까?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들어왔는지는. 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저하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하고 이렇게 됐는데 좀 네. 불출석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 맞았어요. 그래서 네. 가끔 만나면 벌금 동기라고 우리 얘기하고는 했었는데. 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론적,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드 인사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코드를 안 맞는 사람을 미용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편파적으로 뭐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한 이런 상황이 들어와서 결격사유가 분명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텐데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거 기자회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네.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현재 지금 큰 틀에 잡혀 있는 검찰 개혁을 정착시키는 작업이 지금 이제 중요한 과제다라는 식의 요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 선택이 된 것 같고 그 네. 점에 있어서는 뭐 저는 큰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네.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도 뭐 그렇게 험악하거나 치열한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난번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따지는 문제인데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뭐 그거는 저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저도 TV로만 봐서 그러긴 한데요. 윤 총장이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 이미 좀 논쟁적 인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 이제 처벌의 일종의 아이콘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뭐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합니다. 1650님께서 민주당 개혁 인사 기준이 언제부터 박근혜 정부 인사였나요? 얘기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코드형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대검에서 중요 요직을 했었고 그 전부터 잘 나갔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네.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무력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화되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예. 물론 이제 특히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도덕성이 물론 중요하죠. 공직자에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업무 능력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공직자로 적합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도 이 사람이 그것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인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그게 문제 있는 걸 전부 다 꼬투리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평소 소신껏 외쳐 오셨어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좀 있지요?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죠.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뭐 큰 틀에서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딱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 정치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큰 틀을 잠든 성공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인물들, 쉽게 말하면 범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초점이 아니라 민생에 밀착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치안 문제나 아니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그런 민생과 밀착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되고 그렇게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론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검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가 사실 검찰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김오수 총장, 그러니까 후보자의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들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까? 김경진 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중요하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문제고요. 특히 네.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공수처를 통해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잘 가야 되는 문제고, 현재 김호수 총장에게 제가 봐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좀 큰 틀에 짜여져 있는 검찰 개혁 구조를